전 세계 외교가가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800억엔을 들고 코카서스의 작은 나라 조지아에 찾아갔습니다. 일본 역대 대유럽 원조 패키지 중 최대 규모. 인프라 투자, 에너지 개발, 교육 지원까지 그야말로 이른 패키지였습니다. 조지아 쪽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지아 외무장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일본 외교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나카무라 게니치. 일본 외무성에서 32년을 복무한 유라시아 과장 출신입니다. 모스크바 주재 3년, 바쿠 주재 2년, 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4년. 유라시아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년까지 달려온 사나이입니다. 외무성 내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넓히는 게 제 평생의 업무였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란 결국 숫자의 게임이라고, 더 많이 주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32년 동안 그 공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난 날이 왔습니다. 시작은 약 6개월 전이었습니다. 외무성 5층 대회의실. 유라시아국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지아 진출 전략 수정안, 한국 선점 현황 분석.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인구 5천만의 그 작은 나라가 조지아에서 뭘 선점했다는 겁니까? 보고서를 넘기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지아 가전시장 점유율 삼성 38%, LG 22%, 자동차 시장 현대 기아 합산 41%, 건설 수주 한국 기업이 최근 3년간 17건 연속 수주, 일본 기업은 0건이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은 하야시 도모이로가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야시는 외무성 기획관으로 저보다 15년 후배였지만 입이 거칠기로 유명했습니다. 도쿄대 법학부 출신의 엘리트 의식이 뼛속까지 박힌 녀석이었죠. 나카무라 선배,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한국이 조지아에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우리가 뭘 걱정합니까? 우리가 800억엔 들고 가면 게임 끝이에요. 한국이 뭘 좋겠습니까? 기껏해야 냉장고 몇 대, 자동차 몇 대 팔아먹은 게 전부일 텐데. 회의실에 있던 간부 8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하야시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돈이면 되지. 800억엔이면 충분하지.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 앞에서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나카무라 과장이 단장을 맡아라. 8명 사절단을 구성해서 트빌리시로 간다. 800억엔 차관 패키지, 인프라 기술 이전, 에너지 공동개발. 3대 카드를 들고 가면 조지아는 우리 손에 들어온다. 한국 따위에 코카서스를 내줄 수는 없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맡겨 주십시오. 한 달 안에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절단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외무성 실무진 3명, 경제산업성 담당관 2명, 미쓰비시 중공업과 스미토모 상사에서 파견한 민간 대표 2명, 그리고 저까지 총 8명. 일본이 해외 원조를 나갈 때 쓰는 전형적인 골든 라인업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실패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중앙아시아에서도 이 팀이 가면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조지아가 어디 있는 나라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바로 아래, 터키 옆에 있는 작은 나라야. 와인이 유명하지. 일주일이면 끝나. 선물 뭐 사올까? 아내가 웃었습니다. 와인이나 한 병 사오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제 인생 최대의 굴욕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리고 그 굴욕이 32년간 믿어왔던 외교의 본질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줄은. 비행기가 트빌리시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코카서스 산맥이 보였습니다. 만년설을 이고 있는 봉우리들이 장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경제가 어려우니 일본의 손길이 절실하겠지. 800억엔이면 이 나라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입니다. 고마워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하야시가 제 옆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씩 웃었습니다. 선배,
레드 카펫 깔아놨을까요? 제가 웃었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지만 장관급은 나올 거다. 800억엔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습니다. 일본 외교관 여권이니까 별도 라인으로 안내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 라인에 섰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체류 기간은요? 숙소 예약 확인서 보여주세요. 통관 서류 다 가져왔습니까? 외교관 여권을 들고도 이런 질문을 받다니 기분이 묘했지만 작은 나라니까 절차가 까다로운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체류 기간 14일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라인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청년이 커다란 배낭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그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초록색 표지,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한국인이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궁금했으니까요. 심사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무뚝뚝하던 표정이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체류 목적도 묻지 않았고 숙소 바우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에 도장을 시원하게 찍더니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제.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형제라고요?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도장이었습니다. 제 여권에는 14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한국 청년의 여권에는 365일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년. 무조건 1년 프리패스. 취업도 되고 사업도 되고 부동산 매입도 가능한 사실상 영주권에 가까운 특혜였습니다. 미국 여권도 91일입니다. 영국도 91일. 독일도 91일. 일본도 91일. 그런데 한국만 365일이라고요? 도대체 이 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했길래 G7 국가들보다 4배나 더 긴 체류 허가를 받는 겁니까? 하야시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배? 저는 한국 청년이 사라진 출구를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야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공항을 빠져나와 영빈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트빌리시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변 광고판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크게 빛나는 것은 코카콜라도 벤츠도 도요타도 아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 광고가 도로 양쪽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LG 올레드 TV 광고, 현대 아이오닉 광고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시내에 들어가니 더 심했습니다. 사거리마다 삼성 서비스 센터, LG 베스트샵이 보였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의 절반 가까이가 현대와 기아였습니다. 미쓰비시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요타는 한 대도 안 보이네. 스미토모 대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니 간판도 없고 파나소닉도 없어. 하야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소비재 시장일 뿐입니다. 우리가 들고 온 건 800억엔짜리 국가 인프라 패키지예요. 냉장고 몇 대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정부 대정부 거래에서 한국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야시 말이 맞다. 소비재 시장에서 삼성이 좀 앞섰다고 해서 국가 간 외교에서까지 밀리는 건 아니다. 800억엔의 무게는 냉장고, 광고판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영빈관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체크인을 도와주다가 제 여권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혹시 한국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그러자 직원의 미소가 한 톤 내려갔습니다. 미묘한 차이였지만 32년 외교관 생활로 단련된 제 안테나는 그 미세한 온도 차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분명히 다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도착 이틀째, 조지아 외무장관 주최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트빌리시 구시가지에 있는 19세기 저택을 개조한 영빈관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조지아 전통 요리와 함께 조지아가 자랑하는 와인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절단 8명은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조지아 외교부 차관, 경제부 차관, 에너지부 국장 등 핵심 인사 6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교 만찬이란 원래 이렇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건배를 하고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꺼내는 거죠. 외무장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인상 좋은 신사였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장관의 손은 따뜻했고 미소는 온화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좋은 시작이다. 건배가 끝나고 메인 코스가 나온 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완벽했습니다. 슬라이드 28장, 800억엔의 세부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도로 건설 250억엔, 발전소 현대화 180억엔, 수자원 관리 시스템 120억엔, 직업훈련센터 설립 80억엔, 농업 기술 이전 70억엔, 나머지 100억엔은 긴급 지원 기금.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일본 정부는 조지아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번 패키지는 일본이 조지아에 제안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협력입니다. 우리 일본은 귀국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조지아 측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의 위력이었습니다. 800억엔이라는 금액이 테이블 위에 보이지 않는 무게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일본 정부는 오늘부로 귀국의 정식 명칭을 조지아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조지아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결정적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조지아가 그토록 원했던 명칭 변경. 그걸 800억엔과 함께 선물하는 겁니다. 이보다 완벽한 패키지가 있을까요?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지아 측 인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감동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박수가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무장관이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짙은 루비색 와인이 샹들리에 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장관의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따뜻한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됐다. 800억엔이라. 대단한 금액이군요. 장관이 잠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일본 정부가 우리를 조지아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살짝 갸웃거렸습니다. 7년이나 걸리셨네요. 만찬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장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7년이 뭡니까? 장관이 와인잔을 다시 들며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전 세계가 눈을 감았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우리 땅을 짓밟을 때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그리고 일본도 침묵했습니다. 성명서 한 장 던지고 끝이었죠.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겁게 울렸습니다. 딱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러시아와 경제협력이 절실했던 나라. 그 나라가 러시아의 보복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루지아가 아니라 조지아라고. 노예의 이름이 아니라 자유인의 이름이라고.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한국은 우리가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도 없이 뛰어들어와서 같이 비를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중하지만 칼날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가 다 그치고 해가 뜨니까 이제야 우산을 들고 오셨군요. 7년이나 걸려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야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미쓰비시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미토모 대표는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장관이 부드러운 톤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우산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800억에는 큰 돈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장관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만찬장에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냉장고를 좀 팔고 자동차를 좀 판 게 전부죠. 하지만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돈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되찾아 준 겁니다. 그 값을 어떻게 매깁니까? 장관이 와인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일본의 우산에 감사하며, 그리고 비를 같이 맞아준 형제를 기억하며, 조지아 측 인사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기계적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와인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안이 쓰디쓴 모래를 삼킨 것 같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야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빨리 철수합시다. 여기서 더 있으면 망신만 더 당합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트빌리시의 밤거리에는 삼성 로고가 네온사인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저는 그 빛이 따뜻한지 차가운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관의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비를 같이 맞아준 형제. 한국이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나라가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름 하나 바꿔준 게 800억엔보다 더 대단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하야시의 말대로 꼬리를 내리고 도쿄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2년 외교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뭘 했는지, 왜 이 나라 전체가 한국에 미쳐 있는지, 800억엔으로도 살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에서 저는 32년 외교관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소중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하야시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배, 오늘 오후 비행기로 도쿄 돌아갑시다. 여기 더 있어봤자 수모만 당합니다. 어제 만찬 이야기가 이미 외무성에도 보고됐을 겁니다. 빨리 돌아가서 수습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면도를 하다 말고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8세. 이마에 깊게 팬 주름. 32년 외교관 생활이 새겨놓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저는 면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야시, 너는 먼저 돌아가라. 나는 남겠다. 뭐라고요? 여기서 뭘 더 하겠다는 겁니까? 왜인지 알아야 해. 한국이 뭘 했는지, 800억엔보다 더 대단한 게 뭔지, 그걸 모르고 도쿄에 돌아가면 나는 평생 그 답을 못 찾을 거다. 하야시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그냥 한국이 먼저 와서 자리 잡은 거예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늦은 거지, 우리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네. 타이밍이 전부였으면 독일이 먼저였어야 해. 프랑스가 먼저였어야 해. 조지아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EU가 한국보다 훨씬 매력적인 파트너야. 그런데 왜 한국이야? 거기에 뭔가가 있어. 하야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절단은 6명이 먼저 도쿄로 돌아갔고 저와 통역관 사토 1명만 트빌리시에 남았습니다. 혼자가 되니 오히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라 제 발로 이 도시를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호텔을 나서자마자 트빌리시의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건조하고 선선한 바람에 유칼립투스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시가지를 지나 신시가지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가 가장 좋은 목자리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에 번쩍거렸습니다. 그 옆에 LG 베스트샵, 그 건너편에 현대자동차 전시장, 한 블록 안에 한국 기업이 3개,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요타도 소니도 파나소닉도. 저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조지아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이 갤럭시 폰을 만져보고 있었고 중년 부부가 대형 텔레비전 앞에서 화면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중국산 제품은 없습니까? 삼성보다 훨씬 싸지 않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싸죠. 하지만 우리 손님들은 한국산을 원하세요. 왜요?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형제가 만든 거니까요. 형제한테 사기 안 치잖아요. 또 형제입니다. 공항 심사관도 형제, 가게 직원도 형제. 이 나라 전체가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한국건설 현장이 있는 외곽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러자 기사의 말이 줄었습니다. 한국인이었으면 요금을 안 받겠다고 했을 텐데 라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한글과 조지아어가 나란히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견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전모를 쓴 한국인 현장 소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취재입니까? 그런 셈이죠.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 공사 입찰에 일본 기업도 참여했습니까? 현장 소장이 믹스커피를 저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안 왔어요. 중국이랑 프랑스가 경쟁사였습니다. 단가는 중국이 쌌을 텐데 어떻게 따냈습니까? 저도 신기했어요. 우리가 가격이 제일 비쌌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현장 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국 분들이 지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형제가 짓는 집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세상에, 해외 건설 현장 15년 뛰면서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형제가 짓는 집. 저는 그 말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 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일본 기술이야 좋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기술보다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면 뚫리는 문이 있어요. 일본 여권으로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리는 문이요. 건설 현장을 떠나 트빌리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조지아, 경제부였습니다. 경제부 차관 레반 다비타슈빌리와의 면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사절단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다른 멤버들이 떠났으니 저 혼자 가게 됐습니다. 차관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차관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은 삼성이었습니다. 손목에는 갤럭시 워치. 사무실 한쪽에서 LG 공기청정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조지아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일장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반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미소. 외교관이라면 알 수 있는 미묘한 차이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산이 훨씬 저렴합니다. 유럽산이 물류비도 적게 듭니다. 일본산은 기술력이 검증됐고요. 왜 굳이 비싼 한국산을 쓰시는 겁니까? 정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레반 차관이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당신은 일본인이시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군요. 그 말투가 어제 외무장관의 어감과 비슷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사는 겁니다. 신뢰요? 우리 이름을 지켜준 나라가 만든 물건입니다. 품질이야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우리는 한국 걸 삽니다. 형제가 만든 거니까요. 형제가 형제한테 불량품을 팔겠습니까?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 아닙니까? 국가 예산을 감정으로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레반 차관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그게 바로 일본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무슨 뜻이죠? 일본은 모든 걸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숫자를 따지고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본에는 형제가 없는 겁니다. 거래처만 있지.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거래처만 있고 형제가 없는 나라. 그것이 일본에 대한 조지아의 평가였습니다. 차관실을 나와 대학가로 향했습니다. 트빌리시 국립대학교에 한국어학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니 가을 햇살 아래 학생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여학생 그룹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학생 나나를 만났습니다.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시나요? 나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서요. 역사요? 한국이랑 조지아는 비슷해요.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한국은 일본한테, 우리는 러시아한테 나라를 뺏겼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걸 이겨내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저는 그 정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어는 안 배우세요? 나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어과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본어과 정원은 15명인데 지원자가 8명이었거든요. 한국어과는 정원 25명에 600명이 지원했어요. 600대 8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나가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한국어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의 러브와는 다른 거래요. 함께 아픔을 겪어야 생기는 마음이래요.
우리는 한국한테 정을 느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아픔이 섞였으니까요. 저는 메모를 멈추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생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하버드 국제관계학 교과서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외교 이론이었습니다. 아픔이 섞인 관계, 그것은 계산기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니 하야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도쿄 분위기 안 좋습니다. 국장이 왜 나카무라가 아직 거기 있냐고 화를 내셨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이틀만 더. 뭐 하시려고요? 레반 차관이 저녁에 다시 보자고 했어. 비공식으로. 그 사람 왜요? 또 한국 자랑 들으시게? 아니, 이번에는 그가 왜 한국을 형제라고 부르는지 그 시작점을 들려주겠다고 했어. 전화 너머로 하야시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을 수 없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저녁 8시, 구시가지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식당에서 레반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낮에 만났던 경제부 차관이 아니라 외교부 차관보 레반 차카바제였습니다. 경제부 차관이 저를 이 사람에게 연결해 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면 레반을 만나야 합니다. 경제부 차관의 말이었습니다. 식당은 관광객은 절대 못 찾을 만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천장에 매달린 포도넝쿨 조명. 레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이미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페라비, 조지아의 대표 와인이었습니다. 레반은 52세, 외교부 차관보라는 직함이 무색할 만큼 소탈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재킷 차림이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앉으세요. 오늘은 외교관이 아니라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이야기합시다. 첫 잔을 비웠습니다. 사페라비의 진한 탄닌이 혀를 감쌌습니다. 레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장관님이 좀 세게 나갔죠?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솔직한 말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관님도 진심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에게 특별한지 그 이유를 알려면 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잔을 따르며 레반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직접 겪었어요. 탱크 소리를 들었고 폭격에 유리창이 깨지는 걸 봤습니다. 17살이었죠. 레반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트빌리시에서 30년 넘게 택시를 모셨어요.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외국 기자들도, 외교관들도, 사업가들도 짐 싸서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안 갔습니다. 왜요? 누군가는 남아서 이 도시를 지켜야 한다고. 그게 아버지였어요. 폭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택시를 몰고 다녔습니다. 부상자를 병원에 데려가고 기자들을 취재 현장에 태워다 주고 그때 아버지가 태운 손님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모두가 도망갈 때요? 레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한국분이 택시에 타면서 행선지를 말했는데 공항이 아니었대요. 폭격이 떨어지는 시내 한복판으로 가자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미쳤냐고 죽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 한국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레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누가 당신들 이름을 불러줍니까? 나는 여기 남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방에서 접시 부딪히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한국분을 외교부 청사까지 태워다 주고 집에 왔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제 앞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난생 처음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택시 기사가 뭘 안다고 외교를 논하겠습니까마는 아버지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레반이 와인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아, 한국은 우리 편이다. 전 세계가 등을 돌려도 한국만은 우리 편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마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눈물. 그것이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800억엔이 아니라 택시 한 대가 만든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 잔을 비우며 레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루지아가 아니라 조지아라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해주던 걸 한국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발음을 바꾼 것 아닙니까? 레반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의 눈에 갑자기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당신은 이름을 뺏겨본 적이 없으시죠?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은 남의 이름을 뺐으면 뺏었지, 뺏겨본 적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레반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루지아라는 이름은 러시아 제국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멋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도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리를 자기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만든 낙인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우리는 남이 붙여준 이름으로 살았어요. 레반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누런 종이를 정성스럽게 코팅해 놓은 낡은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조지아어로 적힌 기사와 함께 작은 태극기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이 우리 이름을 바꿔줬다는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이걸 왜 갖고 다니십니까? 레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건 아버지 유품입니다. 아버지가 이 기사를 오려서 코팅하고 액자에 넣어서 거실 벽에 걸어 놓으셨어요. 성모 마리아 성화 바로 옆에.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성모 마리아 성화 옆에 무언가를 놓는다는 건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뜻합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한 장이 성모 마리아 옆에 모셔져 있다. 한국이 이름을 불러준 것이 종교적 경험과 동등한 무게를 갖는다는 뜻이었습니다. 800억엔으로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레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들아, 살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돈을 받지 마라. 그게 내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외교관으로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잔. 와인이 혀를 태우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레반이 등을 의자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한국이 우리 이름을 지켜준 대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대가요? 한국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러시아가 강제로 청구서를 보냈으니까요. 레반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가 직접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제가 외교관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아버지 유언 때문에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추적했어요. 한국이 우리 이름을 바꿔준 그 다음 날부터 러시아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협박. 한국은 당시 러시아와 천연가스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난방과 직결된 문제였죠. 러시아 국영기업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협상을 무기한 연기한다. 가격, 재협상이 필요하다.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공급은 없다. 두 번째, 기업 압박. 러시아 내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기 위치가 기준보다 어긋났다는 이유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산 부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항구에 억류됐습니다. 서류 미비라는 핑계였죠. 세 번째, 인력 추방. 러시아에 주재하던 한국 기업인들의 비자 연장이 연달아 거부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짐 싸서 쫓겨나는 한국인들이 속출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이 기간 동안 입은 직간접 피해는 최소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15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환산해 보았습니다. 약 2조엔. 우리가 들고 간 800억엔의 25배. 한국은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 2조엔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미쳤군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레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친 짓이었죠. 한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마추어 외교가 나라를 망친다. 실익 없는 감성 외교라고. 보수 언론이 연일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그런데도 철회하지 않은 겁니까?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레반이 5번째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후에 입수한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당시 한국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철회하자고 했어요. 다시 그루지아로 부르자. 러시아에 사과 특사 보내자. 기업들이 다 죽는다. 하지만 한국 지도부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레반이 기억을 더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식민 시절에 이름을 빼앗겼을 때 우리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준 나라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때 그 나라들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도와준 것인가? 한국은 이제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다.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150억 달러는 수업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되는 수업료. 저는 와인잔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려서 잔이 테이블 위에 탁 부딪혔습니다. 150억 달러의 수업료. 선진국이 되는 수업료. 저는 32년간 외교를 해왔지만 이런 논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이었으면 저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우리 일본이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답은 뻔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을 겁니다. 150억 달러 손해? 말도 안 되지. 즉시 철회. 러시아의 사과. 이게 일본 외무성의 매뉴얼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건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도미노를 일으켰습니다. 레반이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선두에 서자 3년 뒤 리투아니아가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이 전부 따라왔어요. 그 다음 폴란드, 체코, 헝가리. 러시아의 그림자 아래 숨죽여 살던 나라들이 한국의 뒤를 따랐습니다. 왜요? 왜 한국을 따라간 겁니까? 부끄러웠으니까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도 하는데 유럽 한복판에 있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게 자존심 문제였던 거죠. 한국이 불을 질렀고 유럽이 그 불에 대인 겁니다. 레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이 왔습니다. 모든 나라가 바꾼 뒤에 가장 늦게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가장 늦게, 가장 안전해진 다음에, 러시아의 보복 위험이 사라진 다음에, 계산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어제 7년이라고 하신 게 이거였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비가 쏟아지는 첫날에 우산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일본은 비가 완전히 개인 7년 뒤에 야, 우산 갖고 왔어 하고 나타났습니다. 장관님이 참으로 정중하게 표현하신 겁니다. 6번째 잔이 비었을 때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다른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지만 우리 테이블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레반이 단골인 모양이었습니다. 레반 차관보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든지. 한국인 비자 365일. 이건 누가 만든 정책입니까? 레반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퍼즐의 핵심 조각이 나왔습니다. 왜 365일입니까? 미국도 91일인데. 나카무라 단장님, 가족이 집에 놀러 왔는데 3일만 있다 나가라고 합니까? 가족은 있고 싶은 만큼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부 반대가 없었습니까? 한국에만 이런 특혜를 주면 다른 나라에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레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았죠. 미국 대사관에서 공식 항의가 왔습니다. 왜 미국은 91일이고 한국은 365일이냐고. EU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요. 내부에서도 이민국 관리들이 반대했습니다. 시스템상 불공정하다고. 어떻게 통과시켰습니까? 레반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보고서 딱 한 줄이었어요. 전쟁 때 우리 이름을 불러준 나라의 국민에게 체류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조지아의 자존심에 어긋납니다. 대통령이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었어요. 한 줄이요? 네. 외교 문서는 두꺼울수록 힘이 약합니다. 진심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그러면 어제 만찬에서 장관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것도 레반 차관보님이 건의하신 겁니까? 레반이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건의한 적 없습니다. 장관님의 자유 발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장관님께 일본 사절단이 올 때 한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뭐라고요?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과 해 뜨고 나서 우산 팔러 오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것만 기억해달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32년 외교관에게는.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본은 800억엔을 들고 왔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슬라이드를 만들고 상대가 거절할 수 없는 숫자를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일본 외교의 정석이었습니다. 한국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숫자도 없고
슬라이드도 없고 차관 패키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들고 온 것은 일본이 32년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레반이 마지막 와인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 그 한국 외교관, 우리 이름을 바꿔준 사람, 러시아 보복으로 좌천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찾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왜요? 레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버지 유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이 그 한국 사람 괜찮은지 알아봐라 였거든요.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그 유언을 못 지켰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레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기사의 유언, 아들이 외교관이 되어서까지 지키지 못한 약속, 한국 외교관 한 명의 결단이 한 가정의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찾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레반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이요? 일본 사람이? 외교관이기 전에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분을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일본이 왜 졌는지 그분 입에서 직접 듣고 싶습니다. 레반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마지막 불을 끌어왔을 때 레반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 오늘 저녁 비용은 제가 냅니다. 아닙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유언이에요. 우리 집에 온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요. 레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심장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격이 충분합니다. 식당을 나서니 트빌리시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실루엣이 별빛 아래 검은 파도처럼 일렁거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야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내일 돌아오시는 겁니까? 아니, 서울로 간다. 뭐라고요? 서울이요? 왜요? 한국 외교관을 찾으러. 무슨 한국 외교관을요? 선배, 제정신이에요? 국장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야시. 네, 우리가 800억엔을 들고 간 건 거래를 하러 간 거였어. 하지만 한국은 거래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 한국은 형제를 만나러 온 거였어.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이 나라에서 2등이야. 하야시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도쿄의 지하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배, 그래도 서울은 좀. 알아. 미친 짓이라는 거. 하지만 32년 외교관 인생에서 처음으로 계산기 말고 다른 걸 따라가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호텔 방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트빌리시에서 서울까지. 일본 외교관이 한국 외교관을 찾아가는 여정. 32년 외교관 경력에서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출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레반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습니다. 진심은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효율성은 외교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짐을 다 싸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레반의 아버지, 택시 기사, 폭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그 택시에 탄 한국 외교관. 내가 도망가면 누가 당신들 이름을 불러줍니까? 그 한마디가 15년이 지나도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자 365일, 한국 기업 프리패스, 바이 코리아 운동.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택시 한 대화 한마디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32년 외교관 생활에서 처음으로 보고서가 아닌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존중이었다. 일본은 800억엔을 들고 왔지만 조지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한국은 빈손으로 왔지만 400만 조지아인의 심장을 얻었다. 비가 올 때 같이 맞아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며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답을 찾자. 그 한국 외교관이 150억 달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왜 이름 하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지 그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듣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을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트빌리시의 건조한 바람과는 다른
습기를 머금은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공식 일정도 없이 한국 땅을 밟는다. 32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레반이 출발 전에 알려준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최진혁, 당시 외교부 참사관. 트빌리시 주재를 마치고 서울로 복귀한 뒤 좌천됐다는 것. 그리고 몇 년 전 조기 퇴직했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찾아서 뭘 할 겁니까? 사과를 할 겁니까? 일본을 대표해서?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 때문입니까? 솔직히 저 자신도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트빌리시에서 시작된 질문의 답을 영원히 찾지 못할 거라는 것. 한국 외교부에 비공식으로 연락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틀 동안 몇 차례 통화를 거쳐 마침내 최진혁 전 참사관의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린 뒤에 조용한 목소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진혁 참사관님이십니까? 참사관은 옛날 직함이고요. 지금은 그냥 최진혁입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했던 나카무라 게니치입니다. 트빌리시에서 당신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저는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빌리시에서요? 네. 레반 차관보가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침묵. 그리고 최진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레반이요? 그 아이가 차관보가 됐습니까? 네.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남 쪽은 좀 부담스럽고 을지로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뵙죠. 다음 날 점심. 을지로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벗겨진 낡은 가게.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이라고 들었는데 70대처럼 보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깊이 팬 주름.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맑았습니다. 투명할 정도로 맑은 눈.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 남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이시죠? 네. 최진혁 참사관님이시죠? 아, 죄송합니다. 최진혁 선생님. 아닙니다. 참사관이든 선생님이든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밥은 드셨어요? 여기 된장찌개가 꽤 괜찮습니다. 된장찌개 2그릇을 시켰습니다. 밥이 나오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레바니가 잘 있습니까? 네. 외교부 차관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최진혁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미소였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미소처럼 어색하지만 따뜻한. 택시 기사 아들이 차관보라. 대단하네.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최진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었는데 그 한마디에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무례한 질문인 줄 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시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러시아 보복이 올 거라는 걸 아셨습니까? 알았죠. 그런데도 추진하셨습니까? 네. 왜요? 최진혁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우리도 이름을 빼앗긴 적이 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이름을 빼앗은 적이 있다. 창씨 개명. 일본 제국이 조선인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한 역사. 저는 그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이 맥락에서 마주하니 심장이 쪼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본명은 김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가네야마 준코로 바꿨죠. 할머니는 해방되고 나서도 한동안 본명을 쓰지 못했어요. 이름을 빼앗기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최진혁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조지아에 갔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루지아는 러시아가 붙인 이름이에요.
우리 할머니의 가네야마와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150억 달러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요? 최진혁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히고 또 접힌 편지 한 통. 누런 봉투에 조지아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꺼내 읽은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좌천되고 나서 1년 뒤에 조지아에서 온 편지입니다. 누가 보낸 겁니까? 레반의 아버지, 택시 기사 아저씨.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조지아어로 적혀 있어서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최진혁이 편지를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우리 가족은 매일 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지아에서 당신의 형제가. 식당 안이 흐릿해졌습니다. 제 눈에 물이 차올라서였습니다. 일본 외교관이 한국 식당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 하나면 150억 달러가 아깝지 않습니다. 최진혁이 편지를 다시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15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좌천되고 승진에서 밀리고 아내와 사이가 나빠져서 결국 갈라섰습니다. 아들이랑도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외교부에서도 저를 골치덩이 취급했습니다.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쓸데없는 짓 해서 나라에 피해 끼친 놈이라고. 후회하셨습니까? 최진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이 편지를 품에 넣고 다니면 후회가 안 됩니다. 400만 조지아인이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게 제 경력 한 번 망가진 것보다 훨씬 가치 있으니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과 함께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코트 차림에 붉어진 눈. 레반 차카바제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반이 서울에 왔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신 겁니까? 레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카무라 단장님이 서울로 간다고 하셨을 때 저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를 더 기다릴 수 없었어요. 레반이 최진혁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최진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최진혁을 껴안았습니다. 허름한 을지로 식당에서 조지아 외교관과 한국 전직 외교관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레반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 벨벳 상자. 열자 안에 금빛 메달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지아 우정 훈장이었습니다. 최진혁 참사관님, 조지아 정부를 대표하여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당신이 지켜준 이름은 400만 조지아인의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최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훈장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레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편히 가셨습니까? 레반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한국 사람 괜찮은지 알아봐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진혁이 훈장 상자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어떤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최진혁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얼굴의 당혹과 그리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레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최진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이에요. 외교부 후배한테 들었어요. 조지아에서 훈장을 받으신다면서요? 최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 준혁아. 아버지, 저 죄송해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도 외교부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최진혁이 전화기를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준혁아.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 경력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10년 넘게 침묵 속에 살았던 남자. 그 남자에게 마침내 훈장과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2년 경력의 마지막 보고서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형 가치 외교,
일본이 배워야 할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지아 사절단은 실패했습니다. 800억엔의 차관 패키지는 조지아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패에서 일본이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은 15년 전 조지아라는 작은 나라의 이름을 바꿔 불러줬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으로 150억 달러의 피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 조지아의 가전시장, 자동차 시장, 건설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365일 무비자 체류가 허용됩니다. 조지아 국민은 한국 제품을 형제가 만든 물건이라며 프리미엄까지 붙여 구매합니다. 일본은 800억엔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7년이나 늦었습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진 뒤에 갔습니다. 조지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과 해가 뜬 뒤에 우산을 팔러 오는 사람의 차이를. 일본 외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해득실 분석, 리스크 평가, 투자 대비 수익률. 어떤 나라보다 정교합니다. 하지만 조지아에서 깨달았습니다. 계산기로는 형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거래처만 만들 수 있을 뿐. 보고서를 다 쓰고 좌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착륙까지 2시간. 이 보고서가 외무성에서 어떤 반응을 받을지 뻔했습니다. 비현실적이다. 감정적이다. 외교에 이런 건 없다. 하야시가 뭐라고 할지도 뻔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하야시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선배, 국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알아. 보고서 쓰셨습니까? 썼다. 선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선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가 조지아에서 공개 모욕당하고 미련 없이 사절단 해산하고 혼자 한국에 가서 한국 외교관을 찾아다녔다고. 좋게 말하면 집념이고 나쁘게 말하면 미친 겁니다. 하야시, 보고서를 먼저 읽어봐. 하야시에게 보고서 사본을 건넸습니다. 택시 안에서 하야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며 읽더니 중간쯤에서 페이지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읽을 때 하야시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택시가 외무성 청사 앞에 멈췄을 때 하야시가 말했습니다. 선배. 응. 제가 한국 따위라고 말한 거 기억하세요? 첫 회의 때. 기억한다. 하야시가 보고서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거만하던 도쿄대 출신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시험을 보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는 수학 시험을 봤는데 한국은 도덕 시험을 본 거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야시답지 않은 비유였지만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장이 한참 읽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카무라, 이 보고서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습니까? 한국형 가치 외교? 이건 한국을 칭찬하는 보고서야. 외무성에서 쓸 수 있는 보고서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 다 보고서가 되는 건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서류함 깊숙이 묻힐 거라는 것을. 일본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외무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32년간 계산기만 두드렸던 나카무라 게니치가 처음으로 신장으로 쓴 문서였으니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년 퇴직했습니다. 32년 외무성 생활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사절단의 실패는 경력에 흠이 됐고 한국을 배우자는 보고서는 조직 내에서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레바는 지금도 조지아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과 조지아의 경제협력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자 365일 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며 한국인 방문객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트빌리시 대학 한국어과 경쟁률은 올해도 20대 1을 넘었습니다. 최진혁 참사관은 서울 근교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외교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지아 훈장은 거실 벽에 걸려 있고 품에 넣고 다니던 편지는 이제 액자에 넣었다고 합니다. 하야시는 아직 외무성에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외무성에서 같이 외교 연구팀이 신설됐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았습니다. 선배 보고서가 결국 움직인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잡고 오랫동안 웃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저는 트빌리시의 그 허름한 식당을 떠올립니다. 사페라비 와인의 진한 탄 입맛, 레반의 떨리는 목소리, 성모 마리아 옆에 모셔진 신문기사, 택시 기사의 유언. 한국 사람한테 절대 돈을 받지 마라. 저는 32년간 외교란 숫자의 게임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주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800억엔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조지아에서 배웠습니다. 외교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그게 800억엔보다 무거웠습니다. 한국은 빈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름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그루지아가 아니라 조지아라고. 노예의 이름이 아니라 자유인의 이름이라고. 그 한마디가 15년이 지나도 400만 인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800억엔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7년이나 늦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갑을 열었고 한국은 심장을 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가 올 때 같이 맞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외교이고 진짜 형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 32년 경력의 외교관이 트빌리시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름 하나를 지켜준 나라가 400만 국민의 형제가 된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외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